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고민이 되고 딜레마가 되고 처방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일상생활 주변에 흔히 처방받고 먹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라든지 또는 가족, 친척분들이 구순구결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성이 분명히 있는 질환이지만 유전성만으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약물과 관련된 구순구결의 빈도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한 100년 전쯤에 기사를 가지고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73년도 기사가 하나 있네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유전성은 20에서 25%에 불과하고 항생제 등 다른 약물의 남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서울대 의대 민 교수님 조사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순구결이 유전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전성에 의한 것은 20에서 25%에 불과하고 임신 중에 영양장애, 한약 및 항생제 복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일부 원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50년 전 기사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겠지만 요지는 유전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기사의 요지겠죠. 약물에 조심하자. 그리고 79년도에 또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때는 피임약 두오기논이라는 그때 약이 있었나 본데요. 그때 이 피임약 두오기논의 복용이 기형아의 원인이 된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어요. 이게 독일 제약회사의 약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외국에서도 문제가 좀 돼가지고 각 나라에서 소송이 걸리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올 만큼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피임약도 위험하다. 그리고 보니까 88년도 경향신문 또 기사인데, 구순구결의 17% 정도가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구순구결을 갖고 있는 신생아 중에 17.1%가 약물에 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성남시 양천회병원 구강외과 김병준 과장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신 그 보고 결과이다. 그래서 17.1% 정도의 케이스는 임신 중 항생제 등 약물을 남용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순열 또는 구순구결 환아 가운데 2.4%가 가족력을 갖고 있었고, 15%가 다운 증후군 등 다른 기형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에서는 비타민 A 과다 복용일 때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 라는 기사였고요. 이때 보니까 비타민 A에 15,000 IU가 넘어가는 여성은 구순열이나 수두증 같은 기형아를 출생할 위험이 3.5배나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15,000 IU가 제가 식품영양 전공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저희의 음식 섭취나 이런 걸로는 먹을 수가 없는 아주 과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 뭐 다 50년 전, 30년 전 이런 이제 기사들이었고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어떤 선생님의 석사 논문을 보니까 구순구결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전체의 20에서 30%, 유전적 요인은 주로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형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순구결에는 환경적 요인이 좀 더 크게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요지의 논문입니다. 어쨌거나 영양결핍, 비타민 A나 D, B 이런 것들 또는 임신기에 투여된 약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살리드마이드, 다이아제팜, 그 외에 방사선이라든지 저산소증, 스트레스가 또 나오네요. 임신 초기의 감염, 이거는 지금도 알려져 있죠. 풍진, 바이러스 감염, 매독, 그 외에 알코올, 그다음에 산모의 나이, 고령이겠죠. 임신기 질병,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약물 복용 관련 연구인데, 다이아제팜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관련 메디케이션,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그다음에 엔세이드라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일상생활 주변에 흔히 처방받고 먹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조디아제핀은 우울증, 불면증, 간질 등에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뭐 1점 몇 배가 올라갔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저는 이게 발음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엔티 인플라메토리 드럭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엔세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엔세이드는 류마티성 관절 질환, 근육통 또는 통증 완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해열, 진통제 이런 계열이 엔세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구승구개열의 발생을 뭐 2.6배 가량 높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의 약물 사용이 또 구승구개열의 발생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호르몬제 복용도 그 발생에 차이를 줄 정도의 그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인데 이것도 이제 논문 베이스의 기사인 것 같아요. 임신 초기 엔세이드 사용이 전체 기형 비율의 1.14배, 저체중을 1.09배 높인다라는 기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자, 특히 임신 초기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시 전체 기형 비율은 1.14배 증가했고 저체중도 1.0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2배, 3배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위험성이 적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기사인 것 같아요. 임신 중에 발열, 통증, 염증은 드물지 않고 관리하기 복잡한 상태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산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고민이 되고 딜레마가 되고 처방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엔세이드가 이런 임산부가 이런 발열, 통증 또는 다른 염증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치료 옵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임신 중에 만성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더 안 좋겠죠. 근데 그 보통 이런 약들을 제일 많이 쓰는 그 만성 사용 적응증이 염증성 장 또는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세이드가 그 작용 기전이 임신에 영향을 주는 기전이다. 이게 이제 주 요지고 임신 초반에 구승구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체중을 만드는 확률을 조금 높여준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상 그 인구 분포에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 빈도수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는 생길 확률이 반반이야, 50%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휴시미아라는 약이 또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라는 간질약이 결합된 약물로 개발이 된 거더라고요. 저도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토피라메이트가 들어간 미국 FDA가 이 토피라메이트 제제에 대해서 임신 중 복용 시 태아의 구승구개열 발생 위험 증가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라벨에 추가하도록 했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시미아라는 약에 토피라메이트가 들어있다고 생각들을 잘 안 하고 간과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산부인과 쪽에서 그렇고 기형아 발생에 대한 주의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성형외과에서 쓰는 약들은 위험한 약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임신 초반인데 코술했던 실리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수술은 제가 하고 그 케어도 임신하신 분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려를 하지만 가능하면 약물은 담당하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문제는 장기 복용하는 약들 중에 정신과 관련 약이라든지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빨리 끊고 주의하셔서 임신 초반을 잘 넘기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라고 원장이었습니다.